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마다 경제 주식 읽어주는 남자, 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들의 정재훈 대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경제 기사를 통해서 경제 기사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한 우리가 시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작지만 큰 가치들을 하나하나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제 이면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 큰 글로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경제 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많이 보셨고 또한 이제 마트 갈 때마다 항상 떠올리셨던 가장 중요한 이슈, 이 소가격 폭락에 대한 경제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가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10,000원짜리 소가 나온 송아지가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값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소 급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값이 폭락하게 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그것은 소값이 폭락하지만 이마트라든지 한우 가게에 있는 송아지라든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제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축산업계만 사료값 부담이라든지 낮아진 소값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경제 기사를 통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의 이제 논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하나하나씩 밝혀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를 예전에 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있습니다. 소는 누가 키워? 약간 이렇게 이거 유행어가 될 정도로 집에서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행어를 끌었던 그런 박영진 개그맨의 그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박영진 개그맨인데 여기 이제 소에 같이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얘기가 상당히 화제가 될 정도로 이거 상당히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지금 실제 상황과 연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한우 가격,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우 가격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유독 송아지 가격이 더 폭락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최고급 1등급 한우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2, 3등급 한우만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인 지금 우스갯소리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의도 좀 비싼, 여기가 여의도인데 여의도에서 가장 비싼 한우 가격이 150g 1인분당 5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송아지가 지금 한 마리당 10,000원이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우 150g 1인분당 5.5마리의 송아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유통가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사료 가격의 급상승항에 의해서 제품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사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오히려 축산업가들이 역마진을 입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 가격이 더욱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한미 FTA가 통과가 됐죠. 한미 FTA 발표로 경쟁 요구가 등장하면서 2, 3등급 한우가 더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소 가격이 근본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우 가격이 폭락한다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오늘 이 기사에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현상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과 수요 및
국가 경제 개입에 대한 개념을 하나 저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왜 한우 가격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시장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송아지 가격이라든지 한우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의 개념이 이 한우 시장에 녹아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 하고, 마지막 아까 유통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통망이라든지 유통업, 대형 업계 유통업이 얼마나 가격 결정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 및 국가 경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그만큼 왜 대처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현재 지금의 소 가격의 급락에 대해서 농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송아지의 그런 공급 자체를 줄여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송아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송아지의 개체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앞다퉈 나서서 이것을 도살을 하든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송아지 고기 체인점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던 간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송아지 양을 줄여달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딱히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시선으로 보신다면 여기에서 바로 시장의 논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시장 자유주의에 의해서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의 섭리에서 컨트롤을 받았다면, 자,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파도가 닥치면서 여기서부터 자유경제주의론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논리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929년 이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뉴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써서 결국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보게 되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하나의 화두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계속 자리잡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사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1998년 IMF가 처음 닥쳤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IT 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국가 개입주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FRB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고 미국의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주요하게 먹히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한마디로 국가 주도의 경제가 개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대세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송아지 시장을 보면서 이 국가 개입에 대한 논리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송아지의 유통망을 줄여주길, 유통수와 개체수를 줄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유통 개체수가 줄어들게 될 경우 바로 송아지가 다시 가격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쌀 시장과 잠깐 연동을 해보시면 좁게는 추곡수매의 개념과도 일맥상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곡수매라고 하면 추곡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하는 것인데, 쌀이 예를 들어서 풍년을 맞이해서 많이 배출되게 된다면 쌀값이 폭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농민이 그런 생계 안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쌀을 매수해 줌으로 인해서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한 반대 흉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 샀던 쌀을 재고를 풀면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쌀 시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추곡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지금 송아지 시장에서의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면 결국 작은 논리 안에서는 추곡수매 개념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경제 논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화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이 송아지 시장의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지금 여러 가지 유럽발 위기라든지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상당히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이제 그 긴축 통화라는 그 정책에는 크게 긴축 통화와 양적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상당히 단어가 어렵지만 송아지 시장에 빗대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긴축통화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에 정부가 시중에 돈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리고 그러니까 유통되는 돈의 양을 줄임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분이 말씀했던 거랑 어떤 부분이 일맥상통합니까? 송아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유통되는 송아지를 사들여서 유통수를 줄임으로 해서 시장에 있는 송아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긴축 정책 또한 시장에 도는 화폐를 자신들이 정부가 떠안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국수매처럼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쌀을 사줌으로써 이 부분을 시장에서 떼어내는 것을 바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긴축 통화의 그런 전략과 아주 넓게 봤을 때는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어렵게 말하고 있죠. 긴축 통화는 중앙은행의 채권 매도, 지급 준비율의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준율 인상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결국 이 중앙은행 채권 매도 뭡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팜으로 인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통화를 빨아들이면서 그 긴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급 준비율이 인상된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돈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돌지 않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추국수매에서 풍년을 맞았을 때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송아지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결국으로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긴축 통화의 정책과 그리고 시장 논리가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자, 반대 양적 완화의 그런 상황은 바로 반대가 되겠죠. 송아지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 정부가 일부 송아지의 물량을 시장에 품으로써 송아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말씀드린 그대로 추국수매의 경우에도 그런 흉년에 쌀 가격이 올라갈 것을 우려를 해서 정부가 쌀을 시장에 푸는 겁니다. 한마디로 쌀과 송아지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해서 지급준비 인하를 해서 양적 한다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시중에 돈의 유통 물량을 긴축 통화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면서 이 통화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통화 정책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한우 시장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쓰는 것처럼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잘못 쓸 경우에 송아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유통 물량을 줄여놨을 경우에는 결국 4, 5년 뒤에는 한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쓰는 것처럼 상당히 국가 개입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국가 경제 개입에 대한 부분과 또한 그리고 통화 정책과 결국은 추국수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개념을 통해서 정립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희소성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성장성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한우 시장에 녹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성장성과 희소성의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송아지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데 1등급 한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키는 현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것이 먼저 희소성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소성이란 뭡니까? 모두가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의 그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희소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그 역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주가 강세를 보이듯이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매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희소성의 원리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재화의 공급량이 한정된 경우에 수급 균형을 위해 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 이거를 상당히 어렵게 말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공기와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뭡니까? 공기는 우리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상당히 효율성 있고 중요한 자원이지만 가격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재죠. 반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부분을 가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공기가 더 필요하지만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더 높게 되는 한마디로 효용성과는 다르게 시기의 가치성이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한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한우 1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데 나머지 한우의 2, 3등급이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산 우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산 우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냉장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우 2, 3등급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자 한우 2, 3등급이 그런 경쟁의 차별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이 부분은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반면 한우 1등급에 대한 부분은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다이아몬드처럼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고기를 1등급을 먹던 2, 3등급을 먹던 결국은 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밸류에 대한 가치를 가격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한우 1등급은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2, 3등급은 가격이 계속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애플에게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이라든지 아이폰 출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아이팟을 사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그런 MP3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아이팟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스토어가 갤럭시 S와는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격이 높더라도 사실 전화기를 쓰는데 효용성 면에서는 앱스토어가 없어도 사실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희소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아주 희소성을 인정받아서 급상승할 수 있었겠고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이 평가가 됐다는 부분이 바로 똑같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장성의 개념인데요. 이 성장성의 개념은 상당히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송아지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성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2, 3년 이에 영업이익이 급증할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성장성이라고 하고요. 그 단위를 PE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가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아지의 성장성이 있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송아지는 아시겠지만 4년 후에 그런 어른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4년이 됐을 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이 소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를 나눠서 아마도 그 고기 시장에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송아지 가격이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상통이 되는데 이 송아지를 키웠을 경우에 1등급으로 크게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실수가 있게 된다면 비료를 조금 더 덜 먹인다든지 운동을 좀 덜 시켜서 탄력이 떨어지는지 그러면 2, 3등급 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 3등급 소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송아지를 키웠을 때 비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감당해야 될 비용은 많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이 송아지가 2, 3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료값이 더 많이 들게 되면서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4년 뒤에 송아지가 컸을 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4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이 확실치 않고 만약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면 주가는 그것을 바로 4년 뒤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성장이 좋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처럼 이 성장성에 대한 개념이 송아지의 가치 평가로 이어지게 됐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송아지 시장이라든지 그 유교 시장의 미래에 좋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FTA의 경쟁자 증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송아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바로 성장성의 개념에 주식의 성장성의 개념이 이 송아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좀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속도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마 전까지 이제 사실 소를 키우고 여물을 먹이고 힘들게 키우는 사람들은 바로 축산업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소를 팔았습니다. 헐값에 소를 팔았는데 정작 정육점에 가보니까 한우에 나와 있는 고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소매와 도매를 연결하는 그 사람들의 유통마진 속에서 이 이익을 다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농부의 입장에서, 축산업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유통업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유통업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통업을 장악하는 사람은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까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가장 그 민족주의 하나는 유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유태인 가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1700년대 중반 로스차일드가 창업을 하면서 지금 금융업에 있어서 미국 금융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계열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은행이나 지금도 은행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태인 가문이 처음에 시작했던 업종이 과연 뭘까요?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유통업입니다. 그런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 세계에서는 유태인들이 상당히 평가 절하를 받았었고 제조업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영민한 민족이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업종이 바로 유통업이었습니다. 자, 유통업은 뭡니까? 예전에 비유를 하자면 인도에 있는 향료를 이탈리아에 보찜을 질고 들어가서 파는 것을 한마디로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올리브를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업펀에 보찜을 들어가서 파는 이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을 바로 유통업자라고 합니다. 자, 상당히 원시적인 시대에는 보찜 장사라고 불렀지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당히 이 힘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건너가면서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올리브라든지 가져간다고 쳤을 때, 자, 사막에서 이 올리브가 썩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통마진이라는 이익으로 전가를 시켜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역로를 다니다 보면 제일 좋은 길을 찾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창고도 만들면서 어디다가 물건을 비축할지도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는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제조업을 사람들이 잘 만들어도 이를 그 손님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인프라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유통업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창고라든지 운수업 이런 모든 거가 다 인프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한번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래하는 사람과 거래하려는 사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롯데 쇼핑이라든지 여러분들 슈퍼를 보셔서 알겠지만 길거리에 지금 롯데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마트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마트보다는 좀 작고 슈퍼보다는 큰 점포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유통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로부터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통업체들한테 선을 대고요. 이것을 악용해서 가격을 후려치는 과정에서 구멍가게가 가격 결정력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롯데쇼핑과 이마트 같은 대형사들한테 계속해서 경쟁력이 밀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기사가 됐습니다. 소상인을 중심으로 생포 대형마트가 질타를 받는 부분들도 거대 자본을 앞세워서 장악을 하게 될 경우 가격 결정력을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업체들, 서민들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대형 자본들이 유통을 다시 잠식하게 되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유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유사들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도 슈발로 가격은 주유소에 있는 효력을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유통마진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비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료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를 지금 먹이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200마리를 키우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면 지금은 2,4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비료를 아무나 줄 수 없고, 소도 그 비료 먹이는 횟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지금 키워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자, 그러면 비료 가격이 왜 근본적인 상승을 하게 됐을까요? 그 대표적인 부분의 중심에는 옥수수가 서 있습니다. 비료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옥수수인데요. 옥수수 가격이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상기후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 세력,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옥수수 가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옥수수가 원재료가 되는 비료 가격도 따라서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기조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옥수수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거의 쌀과 같은 주식입니다. 자, 왜냐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람 척박한 땅에 갔을 때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이 나는 작물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식습관이 바뀌었고, 결국 미국인들의 주식이 돼서 옥수수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쌀처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풍년과 흉작이 있을 텐데 이 수요 공급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같이 추국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추국 수매를 한 물량을 창고에 쌓아놓을 경우에 쌀은 막걸리를 만들거나 떡을 만들면 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옥수수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료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에탄올입니다. 여러분들 에탄올이라고 하면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식물성 그런 재료를 통해서 그런 추진력을 얻는 그런 대표적인 대체 자원 중에 하나인데 에탄올의 그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석유 자원, 석탄 자원보다는 훨씬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이 대체 에너지를 각광받는 이유는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옥수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옥수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에탄올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대체 에너지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 공짜로 남아던 옥수수를 갖다가 퍼부어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장사이기 때문에 에탄올을 가장 그렇게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역반영돼서 에탄올에 대한 그런 성장성 자체가 옥수수 가격에 반영이 돼서 계속 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비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역이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비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옥수수 가격 상승도 더불어질 거기 때문에 에탄올 관련주들 여러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 기조적으로 미국의 강대국의 힘을 얻고 상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네 가지 그 경제 현상을 기사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는 논리는 다 똑같다는 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긴축과 완화 정책 또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부분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화지와 그리고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 예전에 그 촛불 집회가 있었죠. 저는 그때 1등급 한우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주고도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승진을 했다고 쳤을 때 1등급 한우를 쏘는 사람과 2, 3등급 한우를 쏘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업에 대한 그런 특성, 유통업을 장악하는 자가 가격을 정역원을 잡는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기사를 보실 때 대형마트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보다는 유통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사필 규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료 가격 상승은 여러분들이 기후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옥수수 가격 상승이 있고 이 부분이 에탄올의 그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분들 이 세 네 가지 중요한 경제 개념들을 가지고 나서 첫 번째 기사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밤인데 또 이제 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고기가 먹고 싶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한번 좀 여유가 생기시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이면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정치나 외교 그리고 글로벌 그런 역학관계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오바마의 레이디 퍼스트, 퍼스트 레이디죠.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죠. 퍼스트 레이디죠. 미셸 오바마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미셸 오바마에 대한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생활을 나눈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책 내용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과 그리고
그 국정 운영 관련해서 대통령 보좌관들의 대립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오바마 가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30명의 그런 현 정부 정부 관계자들과 오바마 친구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셸 여사가 오바마의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놓고 정부인 야당인 공화당과 타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보좌관들과 이견을 나타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 준 거에 대해서 미셸 오바마가 상당히 화를 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일개 그 강대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런 그 자서전에 그런 실릴 정도로 화를 냈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숨어져 있는 얘기들을 조금씩 끄집어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정치와 경제 관계, 역학관계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정치가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분명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례로 이 부분이 잘 컨트롤이 되면은 경제적인 수장으로서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좋게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지금 이후의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정치가 분명히 집권 중에는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자,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좋지 않게 전개될 경우에는 그 정권이 전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조건이 이제 경제가 갑이다, 정치가 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조건에서 여러분이 생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계속해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까지 중동발 북아프리카 정정불안이 있었죠. 정정불안이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양적 완화를 통한 물가 상승에 이어졌고 이 부분들이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서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민들의 그런 갈등이 증폭이 돼서 이제 그런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경제 그런 협력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 집단이 자리를 잘 못 잡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원조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일맥상통할 것이고 예전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흉년이 있는 데는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각각 그 반란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일례로 왕이 이제 추국의 앞에서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정말 비가 내리기 원한다기보다는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 정치적인 쇼였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경제와 정치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미셸 오바마가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화당에 대한 그런 딜에 있어서 자신들의 측근들이 그 부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인데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그 당의 그런 태생과 이 정당이 얼마나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공화당의 마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마크가 있지만 이렇게 동물에 대한 마크를 좀 정당이 나타내는 경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동물이 독수리지만 미국은 또 이상하게도 이게 동물의 마스코트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화당의 한마디로 코끼리의 마크는 우직한 그런 보수적인 품성을 나타내는 동물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화당은 1792년에 민주공화당의 전신을 두고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24년 선거 결과 이후에 존 아담스파와 지지자들이 민주공화당을 설립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민주공화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처음에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구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1800년대에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공화당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800년 중반에 있었던 남북전쟁입니다. 자, 남북전쟁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바로 공화당 출신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공화당 출신들이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또 말씀을 드리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주창을 했었고 이것이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간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북부 공업을 통해서 신흥적으로 크고 있는 세력이 있었고요. 남부의 사탕수수라든지 대영토를 가지고 노예의 착취를 통해서 농업에 기반한 세력, 두 가지 세력이 서로 다툰 것이 남북전쟁입니다. 링컨은 북쪽 상공업 계열의 그런 세력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세력을 약화하려다 보니까 가장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흑인 노예를 거기에 대한 부정함으로써 남부에 대한 그런 힘을 떨어뜨리게 됐고, 실제로 이 부분이 먹히면서 나중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영향을 줘서 지금 남부 지방들은 조금 가난한 편이고요. 북부, 북동부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그런 대형 도시들은 상당히 잘 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남북전쟁 이후에 북부 상공업 계열을 링컨이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은 기득권, 즉 힘을 가진 사람 위주의 정당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월가로 대표되고 있는 그런 금융계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내는 주요 정책으로는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대기업 위주의 장려 정책, 얼마 전에 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은행은 살려주고 중소기업은 쳐내는 이런 식의 그런 뭐 대마불사 정책 또한 공화당 그런 식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이제 공화당은 기득권을 내세운 보수적인 정당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뿌리는 같지만 민주당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태생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 마크가 개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나귀의 그 의미는 좀 촌뜨기, 시골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상경한 촌뜨기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민주당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모토는 바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정신적인 모토에서 따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잭슨주의라고 표방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인물인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영국계 계열, 아일랜드 계열이 와서 처음에 자리를 잡아서 기득권을 이루고 귀족으로 성장을 하고, 이들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면 앤드류 잭슨은 사생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이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장군까지 올라서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대통령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 정치적인 성격은 그 사람의 시대적인 배경과 성장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자기 혼자 힘을 켜왔기 때문에 귀족들의 멸시를 받았었고, 실제로 이 귀족들의 멸시에 대한 반발감이 상당히 셌기 때문에 관료주의라든지 기득권에 대한 정치를 표방하기보다는 서민들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정치를 표방했었고, 이 사람이 별명이 바로 당나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당나귀, 그러니까 서민을 대표하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색깔이 이어져 오면서 서민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됐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혁정당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공황의 영웅이죠. 루즈벨트 대통령과 대중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존 F 케네디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생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철학 기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좌측이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고, 이 우측이 공화당입니다. 자, 해밀턴이 민주당, 오너십이 공화당인데,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철학 기조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서민 기주의 정책이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시장 있는 기능을 중시하기 위해서 오너십이라든지 그런 기득권의 세력들, 오너십이 기득권에 대한 세력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의 책임망,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주장하면서 기득권의 권리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보강 세제 개혁 또한 사회보장세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민주당은 사회의 그런 그런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들을 늘리는 반면에 공화당 반대 의사를 볼 수가 있겠고, 세금 감면 측면에 있어서도 오바마 같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층 감세를 반대를 하고, 또한 민주당의 경우는 감세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특성들을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서민들의 정치, 그리고 공화당은
돈 많은 사람들 정치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들은 200년의 역사를 두고 정권이 서로 교체되는 부분에 의해서 다 여실히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100년 동안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을 보면 한 가지 저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경제는 정치에 종속되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에 의해서 정치, 정권을 전복시키고 올리기도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예를 좀 말씀드리면, 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화당은 30년 동안 정치적인 우위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북부에 있는 세력이 이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920년도 초반때까지 이어오다가 공화당이 결정적으로 민주당에 역전당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 나왔던 1929년 세계 대공황이죠. 세계 대공황에 공화당이 경제적으로 또한 대처를 잘 못하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경제적인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권을 전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공화당 대공황을 어느 정도 뉴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개입을 통해서 잘 처리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1970년대 초반까지 민주당이 40년 동안 계속 대선을 이기면서 다수 정당으로 이어가게 되고요. 이 반대로 공화당은 그 정권을 빼앗기면서 또한 전복을 당하면서 이루고 있다가 1970년도에 이 부분을 역전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이 부분에 미국이 지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얻으면서 다시 이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재집권하게 되고 이라크 전쟁이 발기 전까지 다시 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정권 창출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자,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 부분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유럽발 위기를 통해서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바마 입장에서는 올해 대선이 남은 상황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공화당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재정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우존스가 하락을 했지만 자, 그 부분은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자, 재정 적자를 감축을 할 거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 복지 부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정을 자체를 줄여라. 그걸 이제 공화당은 요구를 했었고요.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 차라리 재정을 줄이지 말고 수입을 더 걷어들여서 재정 적자를 메꾸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증세를 하자.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증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표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복지 예산 부분을 삭감할 경우에는 자신들 서민들의 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펼쳤고 이런 정치적인 분들이 합의를 겹치지 못하면서 다우존스는 8월 달 들어서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결국 급락하게 이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다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기보다는 이런 정권 싸움 때문에 그랬었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도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유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오바마가 4월 4일 대선 캠프를 차린 이후에 계속해서 고유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공화당 쪽 의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화당 그 대표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자 5월 초에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유가 투기 세력을 단속하게 된 특별반을 만들죠. 그러자 갑자기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상 우연의 일치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정권을 가져가는데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또한 공화당이 이걸 정치로 이용하니까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투기 세력을 처단하려는 팁을 만들고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유가가 얼마 전 이제 이란전 반등 전까지 계속해서 급락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하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9.7%에서 8.5%까지 줄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계로 봤을 때 AP통신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1956년 이후에 임기 말 실업률이 줄지 않은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 한 명을 빼고 질권에 성공한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이 된다는 부분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점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점이고 아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공화당이 반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 이 얘기를 이유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비분이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QE3랑도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또 얘기가 나왔었죠. 비둘기파와 매파가 FRB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비둘기파는 QE3를 할 것을 좀 강요를 했고요. 매파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비둘기파는 과격하지 않고 베트남전 대신 확전을 반대한 온건파고 매파는 반대로 주화파입니다. 확전을 좋아하고 강경한 파 이렇게 서로 이제 헷갈리는데 매파는 공화당과 대변이 되고 비둘기파는 민주당과 대변이 됩니다. 대통령은 6명의 FRB 의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반반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떻게든 QE3를 가져가려는 부분들을 연준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오바마의 경기 부양 효과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QE3가 실행하게 될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10월 달에 정책 예고가 있었고 중반에 실행이 됐고요. 주가에는 2, 3개월 후에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 10월 달 중반에 반영이 됐고 주가는 1월 달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차로 봤을 땐 2,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오바마 입장에서는 대선이 10월 달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QE3라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제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죠. 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책을 통해서 경기를 잔뜩 살려놓으면 결국 그 표는 민주당에 갈 거기 때문에 공화당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반대로 계속해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그 경기 부양책을 반대를 한다. 그래서 좌절을 시켰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무너져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모든 탓을 민주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런 정권을 이양을 해서 세련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권하에서 부양책을 써서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서 그 경기를 다시 올려놓는다면 공화당의 몫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민들의 표와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공화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통해서 정권에 교체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경제성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세력이 서로가 바로 경제의 1등 공신이 되기 위해서 대립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재정 적자 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줬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금 실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결국 QEC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공화당의 세력을 누르고 좀 더 의회에서 많은 석을 차지해서 세를 누를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목격이 된다면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자신들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화를 내는 부분부터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뒤에 있는 얘기들까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두 번째 기사에서도 좀 큰 흐름을 가져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경제 기사 두 편을 통해서 조금 깨달으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부족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테마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 규제에 의해서 테마주가 급하락을 했고 여기서 손실 보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결국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돈 단위가 수익이 커져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간다면 결국은 대형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또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엄청난 내공을 통해 만약에 시장이 정말 바닥을 보였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크게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 코너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꾸려나가는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